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아휴, 오늘 아침 춥습니다. 추워도 상당히 춥습니다. 이번 주말은 더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체감온도 영하 15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아침 출근길 걱정이 안 되지만 이 전남 서해안 쪽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불편할 겁니다. 어릴 적 그리고 젊을 때는 눈이 내리면 그냥 좋고 낭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는 존재라고 느끼는 걸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풍성해지기보다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와 그 여유를 낭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감수성을 찾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 말이에요.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실제 사는 데하고 일치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무늬만 거주자들 이걸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돈 때문일 텐데요. 중앙정부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중앙정부가 세금, 내국세를 걷어서 전체 다 이제 국가적으로 쓰고 한 20%, 정확히 19.2%를 떼서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잖아요. 이걸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 이 지방교부세를 인구 기준으로 하는데 인구가 그냥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인구 뻥튀기에 나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가 전체 군이 한 81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거의 20% 16곳이나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10%만 더 많아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지방 교부세를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늘리는데 상당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산하면 보조금 같은
보통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 첫째 아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을 줍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낳지는 않지만 만약에 셋째를 낳는다면 전북 진안에 가서 낳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셋째 이상 낳으면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뭐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넷째를 낳으면 경북 경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주거든요. 예. 여수만 해도 둘째만 낳아도 300만 원 정도를 주고요. 이러니까 뭐 출산장려금을 막 늘리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와서 낳으세요. 출생신고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그 예산을 올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지방 교부세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들이 이렇게 출산 장려금 주는 게 남는 장사라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이제 출산 장려금 주는 게 있지만 일단 예산이나 지방 교부세를 따낼 수 있잖아요. 결국엔 이제 뭐 더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실제 거주 인구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지자체 입장에서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늘다 보니까 흔히 뭐 지자체 잘못이다,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늘으니까 최근에 출산 장려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광주광역시나 뭐 인천시 재정난이 심하니까 출산 장려금을 계속 폐지하거나 줄이고 있는 거죠. 우리 큰애가 지금 27이니까 그 예전에 독일에서 얘가 태어났을 때 보면은요. 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출산 장려금이죠. 근데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두 군데서 주는데 네. 그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그죠? 예. 그때 벌써 한 1,000만 원 넘게 돈을 주고요. 예. 그리고 매달 또 돈 주는 게 있거든요. 매달. 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좀 왜냐하면 애들 교육비로 해가지고 교육비라는 게 거기는 무료니까 뭐 애들 맞습니다. 분유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돈 주는 것도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복지가 되려면 결국에 세금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맞아요. 이번에 대선의 공약으로 핵심 쟁점으로 좀 떠올라 있는 상태죠. 또 이게 정치로 넘어가시네. 맞습니다. 일단 뭐 셋째, 둘째 생각을 하시면 좋은 지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 3대 리스크 중에 이게 마지막에 방위비 추가 분담이 있는데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출한 서면 답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실제로 GDP 대비 방위비 분담 비율을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 정도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방위비 추가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상황, 그래서 청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래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담 가능성이 실패하면 미군을 철수할 거냐?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은 많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정치인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방위비 외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네, 한미 FTA 재협상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한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다만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데 한국은 빠져 있고 다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면에서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고 내가 본인이 보기에는 아직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 거고요. 다만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일중독, 일본, 중국, 독일이죠. 하려다가 안 되면 한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환율 조작국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선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예. 최근에 중국이 사드 보복 이런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로 부총리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건 우리의 짐작, 어떤 피해의식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죠.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서울대가 2015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스누버로 지었습니다. 스누버가 이제 SNU는 서울대를 뭐 지칭하는 그 약자죠. 여기에다가 드라이버, 영어의 드라이버의 뒤에 끝에 있는 VER, 태권브이 할 때 VER을 붙여서 스누버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처음에 낼 때 스누버의 뒤에 스펠을 이렇게 태권브이의 VER이 아니라 우버 할 때 AB 할 때 BER로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야 우리 B가 아니라 태권브이의 VER이야. 너네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V 발음하고 B 발음 되는 분은 뭐 신 교수님 같은 분은 되시겠지만 대부분 V하고 B 발음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 경제 뉴스가 기다려져요. 이때만 제가 올라가거든요. 예. 뭐 V 발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국 사람 발음 뭐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 얘들 똑같은 거다. 우버는 그래서 상표권 침해다. 그런데 서울대는 뭐야? 우버 니네 언제 생겼어? 우리 학교 서울대는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게 무슨 상표권 침해야? 우리 안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버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그 어떤 상표권을 둘러싼 이름을 둘러싼 싸움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버보다는 오히려 스누피가 스누버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누피. 그럼 스누피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강아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어제 선수 등록 현황을 밝혔는데 이대호 선수가 연봉 랭킹 1위를 기록했다 그러네요. 이 KBO가 발표한 이 선수 등록 현황에서 롯데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으로 연봉 랭킹 1위를 기록했습니다. 25억 원은 이 야구뿐만이 아니라 축구, 농구, 배구 4대 스포츠를 모두 합해도 가장 높은 연봉이고요. 지난해 1위였던 하나 김태균 선수 16억 원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투수 중에서는 기아 양현종 선수가 15억 원으로 1위고요.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두산의 리퍼트 선수가 210만 달러, 24억 5천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뭐 누구는 뭐 20억 받고 뭐 이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이렇게 돈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오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야구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연봉 5천만 원 미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이 프로야구 등록 선수가 모두 614명인데 이 전체 평균 연봉은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군 선수 평균 연봉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 고액 연봉자를 한번 따져보면 연봉 10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가 11명, 1억 원 이상 받는 선수가 158명인데 이 전체 등록 선수 614명의 절반에 가까운 301명이 연봉 5천만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최저 연봉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9.8% 122명이 이 최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세계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아주 이 철저한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수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평균은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 국회의원 재산 평균 낼 때도 뭐 재벌그룹 회장 되시는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확 올라가고 그분이 빠지면은 뭐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비슷한 거겠죠.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결국 방출이 됐네요. 이 미네소타가 결국 박병호 선수를 웨이버로 공시했습니다. 이 웨이버가 이 구단이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뭐 사실상 방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지역 신문의 미네소타 구단 담당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박병호가 웨이버 신분이 됐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박병호 선수를 원하는 팀이 있으면 이 박병호 선수의 이 자녀 계약 기간 3년하고 자녀 연봉 이 875만 달러 100억 원을 승계해서 영입할 수가 있고요. 영입하겠다는 팀이 없으면 박병호 선수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자, 동계 종목 소식 알아보죠. 김보름 선수가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죠.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신기록을 세웠네요.
예, 이 김보름 선수, 이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의 에이스거든요. 예. 이 주종목인 이 매스 스타트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예. 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3000m에서 이 4분 3초 85로 6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신기록 세웠습니다. 예. 2013년에 이 자신이 세웠던 기록을 0.77초 앞당긴 거거든요. 메달은 따지는 못했지만 이 주종목인 매스 스타트를 앞두고서 좋은 기록이 나와서 기대감을 줬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덴마크한테 역전승을 거뒀다고 하는데 예. 이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 개막전에서 이긴 거죠, 이게? 예, 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 고양시에 있는 어울림누리 링크에서 열렸던 이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개막전에서 이 덴마크의 4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덴마크가 이 세계 랭킹 13위에 올라있는 강팀이고요. 아하. 이전까지 우리가 5전 5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승리인데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 동계올림픽 출전은 이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평창에서 우리가 올림픽 개최하니까 처음으로 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가 이 북미 아이스하키 NHL 스타 출신의 백지성 감독에게 팀을 맡기고 또 6명의 귀화 선수 영입하고 협회의 지원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경기력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 아이스하키가 이 평창에서 이 작은 기적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스하키 이거 빠르고 재밌거든요. 핸드볼처럼 이게 재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좀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곤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운전이 과격해질 때가 있죠. 과속과 급제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심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을 막고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 급제동을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는다는 것.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는 훌륭한 요리와 같지 않나요? 깨끗한 환경은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 C.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0일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당신 없이도 또 봄날이어서 살구꽃 분홍빛 절이 환합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찾아갔었을 분홍빛, 오늘은 내 가슴에 스며듭니다. 어자나 저 분홍빛 차차 없어져서는 어느 날 푸른 빛으로 사라지겠지요. 당신 가슴 속에 스며들었을 때 내 추억도 이제 다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르는데 살구꽃 환한 나무 아래서 당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인호 시인의 봄 안부 중에서 일부분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아침인데 왠지 이 음악을 들으면 막걸리를 한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예, 네. 오늘은 또 이제 얼만큼 어려운 건지 아주 제가 기대가 돼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광일지구라는 성어를 보세요. 골랐습니다. 이거 또 모르는 거야. 예, 그게 뭐예요? 지구가 뭐 하루 종일 돈다. 빌광자의 날일자 예. 그리고 지킬 지자의 오랜 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을 질질 끌면서 헛되이 보내다. 날짜만 끈다. 이 삼국지 5지편에 나오는 건데요. 예. 전국시대 이제 조나라 연나라 그 당시 뭐 상황에서 예. 서로 군사적 대결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장수를 쓰기보다는 그저 그런 장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만 걸리고 또 물자가 낭비되면서 병사들은 지쳐가고 결국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을 잘못 쓸 때는 결국은 국력만 축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 광일지구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최근에 뭐 탄핵 지연 사태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국정의 마비 상황에서 뭔가 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세구에서 뭐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해도 검찰 조사도 안 나가고 특검 조사도 지금 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헌재 출석도 안 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품격이라면 당당하게 국민들께 좀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재 경제 상황, 뭐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질 끌려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께 빠르게 진실 좀 보여주시면 합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야, 이건 아는 거다. 예. 네네. 넘치는 것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예. 뜻입니다. 예, 요새 보면은요, 모두가 너무 과해요. 사실 뭐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오버한다는 거죠. 예, 오버하는 게 문제인데 탄핵 심판의 양편도 다 너무 과하고 시간을 너무 끌고 또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각 정당도 대응하는 게 너무나 과해서 좀 불안하게 하죠, 국민들은. 그리고 언론도 또 여기에 맞춰서 좀 과열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속보 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그때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지적이세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중용을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참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중용 지키면 양쪽에서 욕먹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그리고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거 참 힘든데 물론 청와대 측은 대면 조사 부정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 이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 날짜 알려진 게 이렇게 뭐 발끈할 정도로 큰 문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라는 기본적인 정말 우리 국정의 정말 중요한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 존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모든 사안마다 사실은 청와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주지 않았고요. 이번 사안만 해도 검찰 조사도 계속 받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번 특검법에 1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 알리도록 돼 있거든요. 진행 상황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날짜가 한 언론에 뭐 보도가 됐다는데 물론 특검 측에서는 물론 그런 일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과연 이걸 중단시킬 정도의 사안이냐. 빠르게 국민들께 소명하고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 이것이 절차상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정도 기할 수 있다. 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소장님. 저기 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발표 나오는 것도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쪽에서도 하긴 한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특검 연장의 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긴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 거냐, 또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국면이죠. 자, 근데 말이에요. 뭐 답답한 게 솔직히 이것만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결론이 빨리 나야지 이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데 헌재 측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잖아요. 탄핵 기각설, 탄핵 지연설, 뭐 탄핵 뭐 어쩌고 뭐 위기론인가 뭐 하여간 별별 게 다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페이크 뉴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문제가 금세 또 가려집니다. 요즘 워낙 뭐 SNS를 통해서 검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 그 부분 타격 받을 대로 받고 나가지고 가려지면 그게 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빠르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 여론에서 바른 뉴스를 좀 골라내는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각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은 이제 정말 탄핵의 시점이 결정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빨리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의 긴박감 그리고 현재 결정이 이제 다가온 데 대해서 결집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양상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 대신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거짓말이라든가 가짜뉴스 이걸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근데 대부분이 좀 이따 그 부분 말씀하시죠. 김우석 수님. 일단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가짜 뉴스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얘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 이게 전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도 그런 가짜 언론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트럼프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찌라시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언론들도 책임이 꽤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언론들도 계속 특종 경쟁, 속보 경쟁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다 같이 민주주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한번 그냥 하고 나면은 그만이지만 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한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돌아다니는 그 페이크 뉴스 중에 뭐 어떤 헌법재판관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박한주 소장이 제가 학위한 독일 대학 동문이거든요. 그분은 소장직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 일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그리고 모든 헌법재판관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다라는 것이 일반적 기자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일단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야3당 대표가 만났어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근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인용을 바란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탄핵 인용 요구는 협박 공갈이다 반헌법 형태다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헌법적 행태다.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민주사회의 의견들은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세력들, 지금 사법부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입법부도 그렇고 국민들 여론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용이라는 건 결론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결론에 대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의 자유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블랙리스트건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왜 가짜뉴스가 판치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느냐. 그동안에 진실을 가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계속 가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블랙리스트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떠돌았지만 밝혀지는데 거의 4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돌았던 뭐 비선 실세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걱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자꾸 억누르는 그런 상황들 그거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헌법재판소는 아마 충분히 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거. 광장에 나와서 하는 뭐 이 집회, 촛불 집회 또 태극기 집회. 저는 이런 여론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또 입법부에서도 탄핵 이미
탄핵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므로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마 저는 다양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정당도 문제지만 대선 후보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그 탄핵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예시로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결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압력을 끼쳐서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이 자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하는 거고 지금 헌재 결정이 가나 부나 그걸 헌재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걸 수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인 스케줄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는 법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과유불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대표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바란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조금 좀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던 그 혼란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치권이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해야죠. 더 가능하면 더 중심을 잡아 주되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좀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또 신속성, 엄격성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연 전략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소추인단이 국회 측에서 지나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어를 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시는 여망들이 무엇인지를 법리적인 측면들 왜 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이 행사되는 이 탄핵 문제가 얘기되는지 이 부분을 저는 헌법재판소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동의하시겠죠? 예, 동의하고요. 저는 지금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스러운 정치권의 태도라고 봐요. 그런 일면이 있고 또 하나는 거리에 있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소위 말하는 태극기 요쪽의 그 주체 측에 대한 길거리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개 숙이는 거 아닌가. 결국은 과거의 부분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됐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가지고 정치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산출해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결국은 미래 산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촛불은 많은 부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떤 정권의 그런 부분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없이 그냥 나갔는데 보니까 총동원령도 되고 야삼당이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촛불 집회 그리고 이제 한 반대쪽에선 태극기 집회도 열리고 새누리당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태가 왜 초래됐는지 결국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마비 사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초래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게 필요하다. 촛불 시민들이 결국은 이 상황을 이끌었지만 좀 더 정책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 거기는 동의를 하고요. 더불어서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 저는 거기서 무조건 기각돼야 된다.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비선 실세에 의해서 농단이 벌어지고 블랙리스트 사건 헌법에 규정되는 예술과 사상 표현 자유가 침해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부족한 부분 제가 여쭤본 거는 정치권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들의
그거를 어떻게 보냐. 정치권이 주도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권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권은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주도까지는 뭐 총동원령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주도하는 게 아닌가요? 주도라고 제가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서 정치권이 바라는 의도를 같이 하겠다는 거지. 아마 촛불 시민들 광장 또 태극기 집회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최 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거기서 부가적으로 같이 하는 거겠죠. 예, 김은석 부소장님. 초반에는 말씀하셨듯이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내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을 때 일부에서는 왜 참여하느냐, 왜 여기에서 숟가락을 올려놓느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도나 보수층들은 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그 주최 측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향이 굉장히 단일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이고 결국 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걸 보면은 태극기는요? 태극기도 그렇죠. 태극기는 원래 일반 보수 전체적으로 저변이 확대됐다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였고 그게 동감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태극기 집회에서는 마이크를 일반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주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김문수 전 지사가 나갔을 때도 김문수 지사한테 왜 마이크를 주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뭐 촛불 집회도 그렇고 여기서 정치인들이 과연 존재가 이 민심과 정치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게 전국이 이렇게 되는데 대선 후보들은 이제 뭐 참 열심히 하고 있죠. 간단하게 문재인 대세로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대책점에 또 이재명 시장이 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결국은 일반 보수 진영의 이런 국민들까지 다 포함된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 경선할 때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이 최근에 근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한 구조 아니에요, 당내? 당내로서는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전인범 장군을 뭐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판이 형성될 경우에는 저는 밤 출마는 비문 진영의 단합이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석 소장님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인범 장군도 그렇고 그거는 어찌됐든 대선을 앞두고 되자마자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입 그 자체가 섀도우 캠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 사실 영입하는 부분들은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지금 의원 뭐 영입 케이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박세일 의원 고 박세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치열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뭐 대세론으로 굳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75님 역지사지로 고르셨네요. 검찰이나 정치권 자기 반성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본인들은 얼마나 정직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2557님 구시화문 이비재앙의 근원이니 잘 다스려라. 지록위마 사슴 보고 말이라고 말라. 0416님 나라가 이난리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구제역 해결 경제에 힘써주길 바라뿐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주셨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흥국 교민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은석 부수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